잠에 들고 깨어나는 과정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기억하는 꿈들은 대부분 이 전이 상태 속에 속한다. 그것들은 깨어있는 기관과 꿈의 기관이 부분적으로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관의 통일성이 결여되어 혼란스럽게 나타난다. 이런 꿈은 낮의 의식에서 온 파편들, 꿈의 기관의 작용, 그리고 신체 내부의 생리적 자극에 기초한 영상들이 뒤섞인 혼합물이다. 즉, 세 가지 서로 다른 원천에서 오는 자극들이 교차하면서 가벼운 꿈의 전개를 혼란스럽게 결정한다. 꿈의 특성은 모든 자극을 곧바로 이미지로 변환한다는 데 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만화경처럼 질서 없는 영상의 흐름이 생긴다. 추상적 사고와 기억마저도 즉시 구체적인 그림으로 나타난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 그 순간 곧바로 그곳에 존재하는 것처럼 꿈은 빈번히 공간적 전환을 보여준다. 깨어있을 때는 우리의 사고가 질서 있게 진행된다. 의식적인 의지와 주의가 방향을 잡아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꿈에서는 모든 것이 다르다. 추상은 즉시 이미지가 되고 목표와 주의는 사라진다. 모든 신경 자극은 영상으로 바뀌고 모든 생각의 연상은 곧 이미지들의 연결로 이어진다. 여기에 감정적 가치까지 억제 없이 작동한다. 깨어있는 동안에도 이러한 혼란의 작은 흔적들은 언제나 잠재되어 있고 우리는 그것을 억누르며 사고의 질서를 유지한다. 그래서 정신활동은 항상 노력을 요구하고 뇌는 점차 피로를 느낀다. 그러나 꿈에서는 목표도 없고 질서도 요구되지 않으므로 얼마든지 오래 꿈을 꾸어도 피로하지 않은 것이다. 꿈속의 의식은 전적으로 수동적이기 때문이다. 이 모든 방해 요소들은 꿈에서는 아무 억제 없이 몰려든다. 번뜩이는 생각 하나하나는 곧바로 구체적인 이미지를 얻는다. 따라서 모든 판단은 잘못된 전제 위에서 이루어지고 결과적으로 망상에 가까운 오류로 흐를 수밖에 없다. 또 하나의 중요한 혼란의 원인은 사고의 연상작용이다. 깨어있을 때나 꿈속에서나 연상은 항상 작용하지만 꿈에서는 그것이 이미지로 바뀌고 더 생생하게, 더 기계적으로 아무 억제 없이 진행된다. 어떤 표상도 즉시 관련된 이미지들을 기억 속의 광대한 저장고에서 끌어낸다. 그래서 단지 연상 법칙에 따라 스쳐 지나가는 것조차 곧장 꿈꾸는 사람에게 들이닥친다. 연상 법칙에는 시간적으로 연속된 표상들, 혹은 아무런 내적 유사성이 없는 것들, 심지어 정반대의 표상들조차 서로를 불러일으킨다는 규칙이 있다. 따라서 꿈에서 이런 기계적인 연상작용이 줄줄이 풀려나가면 당연히 극도의 혼란이 초래된다. 꿈속에서는 감정적 가치 역시 그대로 터져나온다. 어떤 꿈의 표상에 연결된 감정이든 모두 자유롭게 드러난다. 심지어 미세한 의지의 움직임조차 행동으로 나타난다. 게다가 가벼운 수면 상태에서는 외부 감각기관도 어느 정도는 여전히 반응하며 이 자극들도 꿈의 이미지로 전환된다. 실제로 볼루메터라는 기구를 이용하면 꿈꾸는 사람의 심리적 반응이 물기둥의 움직임을 통해 정밀하게 측정된다. 이를 통해 수면자가 여전히 먼 거리의 소리를 놀라운 정확성으로 인지하며 외부 자극에 완전히 닫혀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외부 자극은 꿈의 전개를 일정 부분 의도적으로 조절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입술에 물 몇 방울을 떨어뜨리자 그는 헤엄치는 꿈을 꾸었고 실제로 손으로 수영 동작을 하기도 했다. 또 어떤 이의 코앞에 향수를 갖다 대자 그는 꿈속에서 향수 가게에 들어와 기분이 나빠지고 결국 기절하는 상황을 경험했다. 베아티는 심지어 잠든 장교에게 말을 속삭여 결투의 전 과정을, 즉 말싸움에서부터 손에 쥔 권총을 쏘는 순간까지 꿈꾸게 할 수 있었다고 전한다. 나 자신도 한때 첫잠에서 깨어나곤 했을 때 늘 꿈을 기억했는데 그 꿈들은 언제나 환영과 목소리로 가득했다. 그런데 결국 그 이미지들의 근거가 단순히 혈액순환의 소리임을 알게 되었다. 베개에 귀를 대면 조개 껍데기를 귀에 대었을 때처럼 혈류의 소리가 들리는데
그것이 꿈속에서는 환영과 목소리로 바뀌었던 것이다. 내부에서 일어나는 뇌의 자극들도 꿈속에 작용한다. 우리가 깊은 밤까지 책을 읽다가 잠자리에 들면 꿈에서는 마치 끊임없이 쏟아지는 말의 홍수에 휩쓸리는 장면이 펼쳐지기도 한다. 이는 독서의 여파이다. 독서는 단순히 개념적 사고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구체적인 영상을 불러내려는 경향이 있으며, 말을 할 때 쓰는 근육을 미세하게 자극해 가벼운 입술 움직임을 만들기도 한다. 이 자극이 귀의 신경 말단까지 전달되어 우리가 읽은 단어들을 희미하게 듣는 듯한 체험을 남기기도 한다. 평소에는 외부의 강한 청각 자극에 가려 인식되지 않지만 잠 속에서는 그것이 비로소 드러나는 것이다. 또한 가벼운 꿈은 종종 마지막으로 떠올린 낮의 표상에 의해 좌우되기도 한다. 이는 정신질환자들에게서도 확인되는 현상이다. 여기에 더해 꿈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바로 소화, 동화, 배설과 같은 신체 내부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극들이다. 이는 깨어있을 때는 거의 의식되지 않지만 꿈속에서는 분명히 드러난다. 그래서 예로부터 많은 저자들은 잠들기 전 위장을 과도하게 채우지 말라는 권고를 남겼다. 플라톤은 잠자리에 들기 전 절제를 권했고, 피타고라스 학파는 소화가 어려워 불안한 꿈을 유발하는 콩의 섭취를 특히 경고했다. 아르테미도루스는 꿈 해석자들에게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했다. 그 사람이 절제된 식사 후 잠자리에 들었는가, 아니면 과식 후였는가. 필로스트라토스에 따르면 옛날의 꿈 해석자들은 술을 마신 뒤 꿈은 해석조차 하지 않았다. 신들이 오직 맑은 정신을 가진 이들에게만 미래를 보는 능력을 주신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플리니우스와 다른 많은 이들도 비슷한 견해를 남겼다. 이 모든 방해 요인들을 합쳐 생각해보면 가벼운 수면에서의 꿈이 혼란스러운 이유는 쉽게 설명된다. 모든 자극이 곧장 꿈의 영상으로 변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런 꿈은 언제나 단편들의 무질서한 나열일 뿐이며, 기억 또한 마찬가지로 단편적으로만 남는다. 말이 되는 문장은 기억하기 쉽지만 아무 의미 없는 말의 나열은 기억하기 어려운 것과 같다. 마찬가지로 논리적 연결이 없는 꿈의 영상들은 기억하기 힘들다. 따라서 이 중간 상태에서는 꿈기관의 본래적이고 고유한 작용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방해 요인들이 사라지면 꿈의 전개는 곧장 질서 정연해지고 때로는 목표 지향적이기까지 하다. 따라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꿈속의 모든 혼란은 깨어있는 기관의 잔여 작용에서 기인하며, 꿈의 기관이 방해받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것은 언제나 이성적이다. 깨어있는 기관이 완전히 쉬지 못한 상태에서 꾸는 꿈, 바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꿈은 사실 열병 환자의 환상이나 정신병자의 망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실제로 광기와 꿈은 수많은 공통된 현상을 지니며, 이미 탈무드에는 꿈 없는 광기가 없고 광기 없는 꿈도 없다라는 말이 전해진다. 그러므로 우리의 꿈이 혼란스러운 것은 우리가 여전히 부분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이지 꿈 기관 자체의 탓은 아니다. 따라서 원인이 사라지면 결과도 사라질 것이며, 깊은 수면 속에서는 반드시 의미 있는 꿈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다만 문제는 깊은 꿈과 깨어남 사이에는 기억의 다리가 놓여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래서 규칙적이고 의미 있는 꿈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뿐이다. 꿈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 꿈이 말로 표현될 때, 예외적으로 꿈의 기억이 깨어난 뒤까지 이어질 때,